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편 정복과 수성 그리고 비운의 왕자 호동. 극본 이상락, 연출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우리 역사에 특별한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선왕조 역대 왕들이 머리 글자를 딴 이 말은 아마 귀에 익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명성왕 유리왕에 이어서 세 번째로 왕위에 올랐던 고구려의 대무신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글쎄요, 28명이나 되는 고구려 왕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구려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대무신왕은 그냥 잊어버려도 또는 건너뛰어도 좋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한밭대학 공석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무신왕은요, 그 왕후 자체의 왕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대무신, 무신하면 그 어떤 전쟁의 신을 의미하겠죠. 여기다 대자가 붙었어요. 이것은 아주 전쟁의 귀신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그 대무신왕대의 어떤 그분의 업적을 총결산하는 그러한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무신왕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 광개토 왕릉비에 보면은 대무신왕을 대해주리왕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분은 그 주몽왕이 그 닦아 나온 업적을 잘 계승 발전시켰다라고 광개토 왕릉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신대학의 임규환 교수는 대무신왕이야말로 고구려가 고구려답게 커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시간 말미에 대무신왕이 군소 부여정벌에 나서서 부여의 대소왕과 한바탕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82년 전 고구려 대무신왕 5년에 있었던 그 전쟁터로 가보기로 하죠. 대왕마마, 부여군이 기습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 저들도 주력성에 빠져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서 부여왕 대소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야! 대소는 내 칼을 받아라! 대무신왕의 용맹스런 신하 괴유는 곧장 적진으로 돌진하여 부여왕 대소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고구려군은 사기가 충천하고 왕을 잃은 부여군은 기가 꺾여 패퇴해야 하는데, 그러나 전쟁판의 형세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삼국 그 대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유가 곧바로 내달아 부여왕을 붙잡아 목을 베었다. 부여 군사들은 왕을 잃고 기세가 꺾였으나 오히려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 군사를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왕은 군량이 다하고 군사들이 굶주리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고구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영락없이 몰살당할 처지에 몰렸는데, 그때 대무신왕이 하늘의 영험을 빌었더니 갑자기 큰 안개가 끼어서 이래 동안이나 지척에서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삼국사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끼었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영험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구려는 천신의 아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겠죠. 대왕마마, 다행히 하늘이 안개를 내려주어서 당장 목숨은 보존할 수 있게 됐사옵니다만, 부여군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 진퇴양난이옵니다. 이 난간을 헤쳐나가자면 적군을 속이는 계책을 써야겠구나. 병사들을 시켜서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 뒤 그 허수아비에게 병장기를 들려서 병영 안팎에 거짓 군사를 세우도록 하라. 예. 마로는 이것을 빠져나갈 지름길을 알고 있는가? 예, 대왕마마.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병사들과 함께 빠져나가면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무신왕과 고구려 군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포위망을 빠져나와 고구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밤에 몰래 탈출하다가 골구천에서 얻은 신기한 말과
비류스 상류에서 얻은 큰 솥을 잃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구려 군의 손실이 컸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상대국 부여의 왕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기는 했으나 그것은 패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여는 고구려가 대적하기에는 벅찬 상대였다. 이런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온 대무신왕이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자책한 대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경솔하게 부여 정벌에 나섰어. 비록 그 나라의 왕을 죽였으나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하였으며 또 우리의 군사와 물자를 많이 잃었으니 이것은 나의 허물이로다. 이렇게 스승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대무신왕은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친히 문병함으로써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이 왕의 높은 덕에 감동되어서 모두 국가사업에 몸바치겠다고 다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전쟁에 패한 고구려가 대무신왕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졌던 것과는 달리 전장에서 왕을 잃었던 부여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게 됩니다. 한밭대 공석구 교수의 얘기입니다. 비록 이겼지만은 부여왕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어떤 왕실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료를 보면은 부여왕의 동생이 무리를 이끌고 그 갈사수라고 하는 그 강변으로 내려와서 갈사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또 얼마 후에는 그 대소왕의 종제, 이건 사촌 동생을 의미합니다. 종제가 그 부여인 무리 만여 명을 이끌고 또 고구려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는 부여왕의 종제에게 왕위를 내리게 되죠. 이러한 사료에 나타나는 증거로 보아서 그 부여에서는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무신왕 9년, 서기로는 26년에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개마국이라는 나라를 쳐서 그 나라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위무하는 한편 군사들이 인명과 재물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을 군과 현으로 만들었다. 12월에는 개마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구다국의 왕이 화가 자기에게도 미칠까 두려워 나라를 바치고 항복해왔다. 이리하여 고구려가 개척한 지역이 점점 넓어졌다. 그렇다면 그 무렵 중국 한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한신대 임규환 교수의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고구려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중국 분열이기 때문에 꼭 대무신왕 때가 아니더라도 중국 분열하고 충돌을 계속하게 됩니다. 유리왕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무신왕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무신왕 때 해서 고구려의 왕으로 회복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고구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정치체로서 충분히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외제기로 고구려라고 하는 정치적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줬던 그런 때가 이제 대무신왕 때니까 이 대무신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국 분열 속에서도 조섭과 그 다음에 갈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계속 교차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무신왕 시기의 고구려가 한군현과의 교섭과 충돌의 애교 과정을 이어왔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제 그 충돌의 한 장면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무신왕 11년 7월에 한나라 요동태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대무신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수비하게 되는데 왕의 채찍근 장수인 우보 송옥구와 좌보 을두지는 서로 다른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대왕마마, 제가 듣기로는 덕을 믿는 자는 번창하고 힘을 믿는 자는 패망한다 했사옵니다. 지금 한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명목도 없이 군사를 출동시키니 이것은 임금과 신하들이 결정한 정책이 아니라 필시 변방장수인 요동태수가 자기 사리를 채울 목적으로 제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이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고
사람의 도리에도 어긋나므로 적들의 군사는 결코 성과가 없을 것이니 우리는 험한 짓에 의거해서 불의의 습격을 하면 적들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 부분은 삼국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봤는데 글쎄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따라 결정된다면 강대국의 무력 앞에 억울하게 당하는 약소국은 생겨나지 않겠지요. 어쨌든 송옥군은 험준한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습격작전을 감행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을두지라는 장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왕 마마, 자고로 수가 적은 편의 군대는 수가 많은 편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사옵니다. 제가 우리 고구려 군사와 한나라 군사 중 어느 편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빼로서 칠 수는 있을지언정 힘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렇다면 꿰로서 적을 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 한나라 군사가 멀리 와서 싸우고 있으나 그들의 사기를 당해낼 수 없으니 대왕께서는 성문을 닫고 군사를 튼튼히 하여 적들의 군사가 피로해지기를 기다려서 치는 것이 옳사옵니다. 을두지의 말이 옳은 듯하오. 그럼 당장 위나함성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시기의 얘기를 다룰 때 제수로 쓸 돼지가 도망쳐서 쫓아갔다가 지세가 좋아서 거기에다 성을 지었다. 이런 설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산 위에다 지었던 성이 바로 위나암성입니다. 임금과 군사들이 평시에 머무는 성과 전시에 머무는 성이 따로 있었던 것이 고구려의 특징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석구 교수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어떤 통치 시스템은 좀 그 백제와 신라와는 달리 좀 특이합니다. 고구려는 그 왕성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평상시에는 평지에다가 성을 쌓고 평소 정문을 보다가 비상시에는 주변에 있는 산에다가 산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평화시에는 평지에 그 성을 쌓고 그 주변에 그 어떤 정치적인 업무를 보다가 비상시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산성으로 들어가서 그 농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군사들은 굳게 닫힌 성문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고 버티고 있고 고구려 군사들 역시 성 밖에서 야영하는 한나라 군사들이 지치기를 기다리면서 성 안에서 장기전을 펴는 일종의 힘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위나암성은 한쪽 면만 평지이고 나머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문으로 공격해오는 적군을 한눈에 내려다볼 천혜의 요새지였습니다. 그런데 위나암성 안에서 여러 날을 기다려도 요동태수가 이끄는 한나라군의 포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도 기력이 떨어지고 군사들 역시 피로에 지쳐서 뭔가 새로운 계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형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울두지는 말해보라. 예, 대왕 마마. 한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암석지대에 물이 나는 셈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면 저절로 항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옵니다. 그렇겠지. 그러니 어찌 하자는 말인가? 연못 속에 있는 잉어를 잡아 물풀로 싸서 술과 함께 한나라 군사에게 보내서 먹이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로군. 내가 요동태수에게 편지 한 통을 써줄 터이니 지필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기록에는 대무신왕이 한나라 장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매함으로 상국의 죄를 지어 장군으로 하여금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경내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하였다. 장군의 후위에 보답할 길이 없어 이에 보잘것없는 물건이나마 막사에 보내노라. 그러자 요동태수는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제가 나의 우둔함을 생각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군사를 출동시켜 대왕의 제가를 추궁하라 하기에 고구려 국경에 와서 열흘이 넘도록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보내온 편지를 보니
언사가 순하고도 공손한지라 내가 황제에게 이 말대로 아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군사를 끌고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무신왕이 중국, 즉 당시의 한나라를 상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에는 어떤 대무신왕의 이제 한나라 요동태수한테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문서에는 분명히 이제 상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상국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나타난 상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그 중국의 한나라 군대가 그 산성을 포위하고서 밖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구려 왕이 자신을 낮춰서 어떤 대국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국이라는 말은 고구려 왕이 편지에다 겸양지덕을 담아서 상대를 높여 표현한 것이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무신왕은 을두지라는 장소의 지혜로 한나라의 대군을 싸우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적을 끌어들인 다음 산성을 걸어 잠그고 방어태세를 취하다가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무찌른다는 을두지의 이러한 전략은 이후 고구려가 애적을 무찌르는 단골병법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대무신왕이 전쟁에만 능했던 임금이 아니라 내치도 내실 있게 잘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대무신왕 제위 15년째 되던 해의 일입니다. 상민으로 강등당한 구도, 일구, 분구 3명이 어느 날 새 비류부장에 임명된 추발소를 찾아와 간청합니다. 우리들은 소인배라 짐짓 왕의 법을 위반했으니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금할 길 없소이다. 원하건대 공께서 우리들의 죄가를 용서하여 스스로 갱생하게 해주신다면 죽어둬야 하리 없겠소이다. 동명성왕을 도와 나라 기틀을 다졌던 개국 공신들인데, 자,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올라오시오. 고맙소이다. 이렇게 고마울 일 없소이다. 사람이란 허물이 없을 수 없는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능히 고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지난 일을 뉘우쳤다 하시니 이제 나와 벗어내 보십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대무신왕편에서는 이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추발소가 그들과 더불어 벗을 삼으니 구도를 비롯한 3사람이 감화되는 한편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고약한 짓을 하지 않았다. 대무신왕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추발소는 위엄으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서 악한 사람을 고쳤으니 그 재능이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추발소에게 대실시라는 성을 주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로 할까요? 요즘이야 김씨, 이씨, 박씨 같은 성씨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고대 국가 시절에 성씨를 가진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성씨를 내리는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주몽이 제사에게는 극씨를, 무골에게는 중실씨를, 묵거에게는 소실씨를 성으로 내려주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서 주몽이 부여를 탈출해 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씨를 내렸던 것을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국내에 가서 지세를 돌아보고 오다가 사물못에 이르러 한 사내가 연못 가운데 있는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왕에게 신하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왕이 흔쾌히 허락하고 그에게 위시라는 성을 주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성씨라는 것은 임금에 의해 부여받는 대단히 특별한 신분의 증표였다는 얘기입니다. 공석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대 사회에서 이 성씨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씨는 아무나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계급계층이 성씨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성씨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씨를 많이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임진병자호란 끝난 이후 사회가 혼란해졌을 때, 그리고 구한말 갑오가 경장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씨와 본관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그 특수한 귀족 계층 이해는 아주 불가능했던. 따라서 어떤 국왕이 성씨를 내렸다고 하는 의미는 국가가 인정하는 귀족 계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관직이나 신분 계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절에 이름 말고 성씨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비극적인 사랑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 내용을 할지라도 이 두 비련의 주인공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 주인공인 호동왕자가 바로 고구려의 3대 왕인 대무신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대무신왕 15년, 그러니까 서기 32년에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왕자는 숲이 우거진 낙랑국 근방으로 사냥을 나갑니다. 요즘이야 나라와 나라 사이를 경계짓는 국경 개념이 뚜렷한, 당시에는 국경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경계가 애매하기도 했기 때문에 국경 근방에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일도 자주 일어났겠지요. 왕자님, 저쪽입니다. 사슴이 저기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왕자님, 영진입니다. 그래, 나도 봤다. 아니, 근데 누가 이쪽으로 말을 몰고 달려오고 있다는가? 오호, 그걸 보아하니 예사 사람은 아닐성 싶은데, 혹시 그대가 천신이 세웠다는 북쪽 나라 임금의 아들이 아니요? 그러옵니다. 전 고구려 왕자 호동이옵니다. 난 이곳 낙랑의 국왕 최리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의 왕자를 만났으니 어찌 이대로 헤어질 수가 있겠소. 자, 우리 낙랑국의 궁성으로 갑시다. 내가 후히 대접하리라. 고맙사옵니다. 자, 이리야. 그런데 호동을 궁성으로 데려간 낙랑국의 체리왕은 호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딸을 배필로 삼게 합니다. 당시에 고구려는 인접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벌해서 국력이 확대 일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랑국의 체리왕으로서는 고구려 국왕과 사돈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고구려와의 차전에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어쨌든 호동은 낙랑국의 궁성으로 가서 만난 다음에 일단 본국인 고구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공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대를 배필로 맞이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 낙랑국의 무기고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 북과 나팔이 있다고 들었어. 그것들을 깨뜨려버린다면 내가 예를 갖춰서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겠어. 이 말을 전해들은 체리의 딸 낙랑공주는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사부기구에 들어가서는 북의 가죽과 나팔의 주둥이를 베어버린 다음에 호동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호동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무신왕으로 하여금 낙랑을 습격하게 합니다. 무엇이라? 고구려군이 성 밑에까지 쳐들어왔단 말이냐? 어허, 그런데 무기고에 있는 자명고와 나팔은 왜 울리지 않았단 말인고? 낙랑의 체리왕은 전후 사정을 알고 나서 자신의 딸 낙랑공주를 죽이고 성 밖으로 나가 고구려에 항복합니다. 또 고구려가 낙랑국을 멸망시켰다는 얘긴데요. 글쎄요, 조금 한가지게 분석하자면 호동의 이런 행위는 순수해야 할 남녀 간의 사랑을 국가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겠죠. 아니면 낙랑공주는 호동에게 첫눈에 반한 반면에 호동은 공주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해볼만 하겠죠.
그러나 낭랑공주뿐 아니라 호동왕자 역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호동은 대무신왕의 둘째 왕비의 소생이었는데 생김새가 고와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첫째 왕비는 호동이 자신의 아들을 젖히고 태자가 될까 두려운 나머지 호동과 왕 사이를 이간질하게 됩니다. 나는 왕자 호동의 무례를 참을 수가 없나이다. 어허, 그것이 무슨 말인고? 비록 친아들은 아니나 저와 호동은 왕비와 왕자 사이인데 무례하게도 저와 간통을 하려 했사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런 고얀 노릇이 있나? 왕비는 호동이 그대의 소생이 아니라 해서 함부로 모함을 하고 있구나. 대왕마마, 억울하옵니다. 청하건대 비밀리에 지켜둬서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제가 어떤 머리든 감사하겠나이다. 이때 왕은 호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호동에게 죄를 주려고 하였다. 누군가 호동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스스로 해명하지 않고 억울한 벌을 묵묵히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니 호동이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이것은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며 왕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이니 어찌 효성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곧 칼을 물고 엎어져서 죽었다. 유리왕의 아들이었던 해명태자가 국내성 천도와 이웃나라와의 애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왕의 질책을 받고 스스로 창에 찔려 죽었다는 얘기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동왕자 역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칼을 물고 자결을 합니다. 여기서 고구려 사람들의 기질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한밭대 공석규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구려는 강하고 대륙인치적이고 정복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이 형성되게 된 데는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부적인 환경의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땅은 삼국지 우이지는 넓은 평야가 없고 늘 산속에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기록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늘 생산력의 부족에 어떤 절감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을 침략을 해서 어떤 정복을 해야지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의 기질은 강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정학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진취적이고 정복적인 기질을 타고난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얼핏 보기에 대단히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해명태자나 호동왕자의 성급한 자살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구려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그 접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위협을 항상 느끼며 살았고 따라서 국민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이 고구려인들의 기질을 강하게 형성시킨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해명태자의 자살이나 호동왕자의 자살 등은 이러한 고구려인의 기질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유교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 비록 이제 왕자지만요, 왕과 신하의 관계로 할 때 국가에 충성하고 왕께 충성하는 것이 이제 유교 원리인데 결국은 국왕에게 어떤 충성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어떤 왕의 자살 사건을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이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에 실린 이 이야기는 그 역사적 해석을 두고 고구려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호동왕자 설화에서 대무신왕이 멸망시켰다는 낭랑국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두고 벌이는 논란입니다. 한신대 임규환 교수입니다. 설화 자체만으로 본다면 낭랑왕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낭랑공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군형 같으면 낭랑태수여야 되는데 낭랑왕 최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가 낭랑군을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여전히 평양 일대에는 낭랑군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설화 자체를 보면 이 호동이 옥조 지방을 위람하던 그런 차에 낭랑왕 체리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때 말하는 낭랑은 낭랑군이라기보다는 한때 낭랑군의 그 통치를 받았던 옥조 일대의 어떤 정치 세력이 아닌가
라는 추정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리가 한사군의 하나인 낭랑군의 우두머리였다면 체리는 왕이 아니라 태수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고 그의 딸 역시 낭랑공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 등장한 낭랑국은 한때 낭랑군이 통치를 받았던 옥저 일대의 정치 세력일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인하대 서영대 교수는 호동왕자 설화에 등장하는 낭랑국과 한사군의 낭랑군은 결국 같은 세력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이제 학계 내부에서는 한사군이 한반도에 없었다는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낭랑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동강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중국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낭랑군이 아니고 낭랑국이다. 독립된 어떤 국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물들을 보면은 중국 냄새가 굉장히 물씬 풍기고 중국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낭랑국과 낭랑군을 분리해서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기 44년 10월 27년간 왕위에 있던 대무신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의 태자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대무신왕의 동생이었던 해색주가 왕위에 올라 민중왕이 됩니다. 그러나 민중왕은 재위 기간이 5년이 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의 행적도 불과 몇 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중왕의 뒤를 이어서 대무신왕의 맏아들이었던 해우가 왕위에 올라 고구려 5대 왕인 모본왕이 되는데 삼국사기에는 그가 대단히 포악한 임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좀 앉아야겠구나. 어허, 뭐들 하고 있느냐? 내가 앉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빨리 와서 엉덩이 밑에 엎드리지 못할까? 예, 대왕마마. 여기 엎드는 나이다. 제 몸을 깔고 편히 앉으시옵소서. 뭘 먹었는지 살이 디룩디룩 쪄서 푹신해 좋긴 하구나. 아이고. 어허, 내 이놈! 감히 내가 깔고 앉아있는데 밑에서 꿈틀거리다니! 여봐라! 이놈의 목숨을 날려보내겠다! 관을 가져오너라! 살려주옵소서, 대왕마마!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 대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포악하고 어질지 못하여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였다. 왕은 갈수록 더욱 포악해져서 앉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았으며 누울 때도 사람을 베고 누웠다. 만일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용서 없이 죽였으며 신하 중에서 간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활을 쏘았다. 그렇다면 모본왕의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적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천재 주변으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구제하게 했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는 한나라의 북평, 어양, 산곡, 태원 지역을 습격했다는 기록도 엿보입니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입니다. 모본왕이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지를 공격한 기록이 삼국사기도 그렇고 중국 기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북평, 상곡, 어양, 태원이 어디냐면 현재 북경 이북과 북서 지역이에요. 당시 고구려의 초기 국가의 능력으로 볼 때 과연 고구려의 모본왕이 현재 공격했을까 이런 것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당시 고구려의 국가적 성격, 기마 문화를 이용한 그 군사력을 비교할 때 모본왕이 일시적으로 요하를 건너서 북경 이북까지 공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왜 이런 가능성이 있냐면은 모본왕 다음 왕이 태조대왕이거든요. 이런 왕이 일상생활의 성품은 그토록 포악했을까 하는 의심은 남지만 삼국사기 기록을 근거로 계속 얘기를 진행시켜 보이죠. 왕을 모시는 신하 중에 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로는 자신이 언제 포악한 모본왕에게 죽음을 당할지 몰라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거기 울고 있는 자가 두루가 아닌가? 사내 대장부가 왜 울고 있느냐? 대왕 마마의 성품이 저리 포악하시니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옛 사람의 말에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라 했거늘 왕이 포악한 짓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니 이는 백성의 원수가 아닌가? 그대가 왕을 처치하라. 그래서 두로가 칼을 품고 왕에게 가서 그를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죽었으니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지를 놓고 왕실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본 왕은 생전에 자신의 아들 이글 태자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왕에 추대된 사람은 뜻밖에도 7살밖에 안 된 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궁은 죽은 모본 왕의 사촌 동생에 불과했으니 왕이 계승 서열로 따진다면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했다고 볼 수 있죠. 삼국사 궁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조대왕의 이름은 궁이요. 어릴 때 이름은 어수이다. 유리왕의 아들 제사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 태우는 부여 사람이다. 모본왕이 죽자 태자가 어질지 못하여 나라를 맡을 수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궁을 맞이하여 모본왕을 계승시켜 왕으로 세웠다. 왕은 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있었으며 어려서도 그러나 7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태우가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처리하였다. 사실 태조왕의 아버지가 제사이죠. 이류왕의 아들인 제사이고 태조왕의 어머니는 부여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세력이 결국은 태조를 왕위에 등극시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태조가 어렸을 때 이름이 이제 궁이라고 나오는데요. 궁은 사실은 모본왕과는 그 어떤 사촌지간이죠. 따라서 또 모본왕의 아들인 그 태자를 제끼고 그 왕, 그 7살짜리가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은 결국 이 당시에 어떤 정치 시스템, 즉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어떤 통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어떤 치열한 권력 다툼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를 왕위에 앉혀두고 실질적인 권력은 어머니인 태우가 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정치 권력을 분점하고 있던 오부족 연맹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고구려의 그 압록강과 혼강유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정치 집단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정치 집단이 오부족이 되는 것이죠. 오부족 하면은 순노부, 연노부, 전노부, 관노부, 순노부, 그리고 이제 왕실계층인 계류부 해서 이제 오부족이들은 이제 각기 연맹체로서 연합을 해서 이제 어떤 국가 체제를 유지를 하였는데 이 초기에는 각 부마다 종교가 달랐고 또는 관직 체계가 달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왕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들 오부족 연맹체는 해체가 됩니다. 대신에 방의명을 뜻하는 오부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주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각 지역을 책임지고 통치했던 5개의 부족 세력들이 있었는데 어린 태조를 왕위에 앉힌 부여 출신의 태우는 그 오부 가운데 한 부의 우두머리였고 왕실 내부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하여 실권을 쥐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두로라는 신하를 시켜서 모본왕을 죽인 것도 아마 태조왕의 어머니였던 부여 태우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조는 훗날 주몽과 유리왕 그리고 대무신왕의 업적을 잘 이어받아서 고구려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뻗어나갈 기틀을 다진 왕으로 기록되는데 그런 그의 업적을 칭송하자면 선대왕인 모본왕을 포악한 임금으로 묘사해서 그가 신하의 칼에 맞아 죽은 것이 백성의 또라는 평가를 남길 필요가 있었겠지요. 패자는 말이 없다.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풍자적인 경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삼국사기에 실린
모분왕에 대한 기록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단정 지을 수야 없겠지요. 그건 그렇고 부여 출신의 태우가 7살짜리 태조를 왕위에 앉혀놓고 발을 들이고 정사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볼 때 가끔 보게 되는 수렴청정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자가 가리개 뒤에 앉아서 대행하는 것을 일컫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사 수렴청정은 신라 때 2번, 고려시대에 4번, 조선시대에는 8번이 수렴청정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시대에 태조왕의 어머니가 했던 수렴청정은 특별난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왕이었던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수렴청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여 출신의 태우는 남편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여걸이었습니다. 대왕,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우리 고구려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한나라입니다. 들으시오! 우리 고구려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한나라요! 앞으로 후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요서 지방에 10개의 성을 쌓도록 하시오. 요서 지방에 10개의 성을 쌓아서 한나라의 침입을 막도록 하시오. 한나라의 침입을 막도록 하시오. 고구려 시대의 보기 드문 여걸이었던 부여태우와 그의 어린 아들 태조대왕이 엮어나갈 고구려 이야기.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안종익, 유호환, 이재웅, 윤동기, 홍진욱, 신찬혁, 박찬희, 전숙경, 나지형, 송정희, 진웅, 김대중, 이광수, 손정성, 곽윤상, 최창석, 최하나. 음악 박복규, 효과 강성범, 신연파, 장찬희,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편 정복과 수성 그리고 비운의 왕자 호동. 이상락 극본, 김연각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